독일 문학을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괴테라고 하는 작가가 독일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독일 작가가 있지만 괴테라고 하는 대작가를 빼버리면 독일 문학은 매우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죠. 비슷한 의미로 한국 수필에서 비천득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필 문학에서 비천득을 빼버리면 이 수필 동네는 굉장히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천득이라고 하는 또 수필가의 경우에 괴테도 그렇거든요. 괴테의 그 위대한 수많은 작품을 썼어요. 수백 권의 작품을 썼는데 그 많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고, 만약 이 작품이 없었다면 역시 괴테 문학도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비천득이라고 하는 작가의 경우에도 인연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대표작이 없었더라면 비천득 수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비천득 문학에서도 중요하고 한국 수필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작품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3단 구조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는 작중화자라고 하는 키워드, 네 번째는 후경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기다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이 1970년대, 정확한 연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수필가라고 해보자고요. 이 2년에 나오는 아사코와 그 나와의 그런 애틋한 이야기,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얼마나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쓰시질 않았어요. 거의 40년에서 50년 동안 묵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을 쓰죠. 이것을 저는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발효 기간입니다. 어떤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것은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바깥에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외행이라고 그래요. 저는 밖에서 행동을 해가지고 그 행동이 내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소화가 돼요. 소화 불량이 걸려가지고 끝내 소화가 안 되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훌륭한 사람은 잘 소화를 합니다. 소화를 하는 큰 대표적인 인간 장르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이에요. 철학, 종교, 예술, 이 대표적인 3 장르로서 소화를 해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철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한계, 100년간을 사는 이 유한한 시간과 아주 작은 공간을 점유하는 이런 유한성, 공간적 유한성과 시간적 유한성을 초월해서 그 어떤 믿음, 이런 것으로서 초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종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마음 안에서 소화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술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외행에서 가지고 온 부담감을 안에서 이제 소화를 하는, 이것을 저는 내화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내화 기간을 근 50년을 거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글대로 곰사가서 술이 익듯이 아주 익죠. 그리고 술은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칩니다. 거품을 풍기면서 넘쳐서 흘러나오죠. 이것은 술이 그렇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보면은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누에라고 하는 놈이 뽕을 먹고 잠을 자고 뽕을 먹고 잠을 자고 뽕을 먹고 잠을 자고 4번을 하는 동안에 점점 몸집이 커지고 그 사이에 먹었던 뽕이 일부는 배설물로 나오고 일부는 위에 액으로 가득 찹니다. 찼다가 성충이 돼서 이제 다 되면 이걸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토해낸다는 것은 능동태로서 내가 힘을 주어서 토해낸다지만은 토해내는 게 아니라 토해내집니다. 누에는 수동태예요. 나오는 놈, 누에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액이 능동태예요. 액이 지가 알아서 나와요. 누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역시 술이 입어서 넘치듯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누에는 4번 먹고 4번 잠을 자야 되고 사람은 내화의 기간, 내화의 과정, 철학적으로는 생각하고 종교적으로는 나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믿거나 하여튼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숭고하거나 심오한 그러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예술적으로 이것을 미적으로 변환을 해서 미적으로 또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거치면 그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리고 글을 쓸 줄 안다면 그런데 글을 쓰는 방법도 많잖아요. 시로 쓸 수도 있고 소설로 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수필가라면 어느 날 자기도 몰라요. 누에예요. 누에가 뭐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나오듯이 책상 앞에 앉아서 나오는 대로 술술 썼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끝에 자연스럽게 100% 익어서 나온 글과 아직 덜 익어서 나오는 글, 그러니까 50년을 소화를 하지 않고 10년밖에 소화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덜 익었어요. 누에가 4번 잠을 자야 되는데 한 번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이 소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질 않겠죠.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수동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동태로 누에가 쥐어짜가지고 술이 안 익었는데 반밖에 안 익었는데 안 익은 술을 마시면 이게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죠. 다 익은 감을 먹어야 되는데 떫은 감을 먹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는 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이 문학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면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간 공력을 쌓으면 그렇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쓰여진 글과 그렇지 않게 쓰여진 글을 변별할 수는 있습니다.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은 우선 뭐 글 자체로 봐도 그렇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일단 시간을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작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썼는데 하필이면 요거는 안 쓴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소재는 안 써요.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다가 이제는 쓸만하네 할 때 쓰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했지만 여기에는 인품 내지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사람 안 돼요. 아까 말한 3가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숭고하고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이런 세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잘 기다려요. 누가 탁 뭐라고 하면 바로 반박하고 그게 아니라 오해를 받아서도 한숨 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참 생각하고 그 사람 몰라요.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야, 저 사람이 내가 오해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무견히 지나갔네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군자이고 현자이고 최고로 올라가면 성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완숙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다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저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3단 구조예요. 3단 구조. 이제 이것은 이 작품의 틀과 관련돼 있어요. 예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있어요. 구조. 틀이 있고 그 틀에 맞추어서 이제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 있고 그릇에 과일 담기는 거하고 비슷하고, 또 건축 같으면은 뼈대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뼈대에 맞추어서 이제 건축이 되어지는 거하고 비슷하고, 나무로 치면 줄기와 큰 가지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잎과 꽃들이 달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구조는 3단으로 딱 일단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3단으로 글을 쓰시는 것은 피 선생님만이 아니라 훌륭한 문장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 선생님의 3대 명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수필, 인연, 5월 전부 다 3단 구조예요. 제가 3대 명작에 꼽지는 않았지만은 선생님 자신은 종달새라고 하는 작품을 가장 애호하셨거든요. 종달새도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 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1단입니다. 시작 부분이에요. 계기를 줍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러고 나서 수십 년 전 내가 17이 되던 해 봄, 이렇게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요. 지금 당신이 60대인데 17이니까 40년도 넘은 옛날로 돌아가요. 과거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의 첫 출발점, 17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10년이 지나서 또 만나죠. 그리고 또 만나죠. 3번 만나죠. 아사코를. 그 3번 만나는 얘기를 쭉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시작 부분 현재, 중간 부분 과거, 그리고 끝맺는 부분 다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3단 구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는 이 통일감을 줘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감정은 이른바 기승전결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삶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으나 예술 작품에서는 딱 하나의 통일된 작품이잖아요. 하나의 완결된 작품에서는 시작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끝 부분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말로 흔히 설명이 되잖아요. 시작, 일어날 기, 일어나서 승, 일어난 것을 좀 받아서 조금 강화시키고, 저는 극치를 치달리는 거예요. 치달리는데 그냥 치달리지 한 바퀴 탁 반전을 시킨 다음에 하고 마무리를 하죠. 대개의 노래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 냄새 피어나는 언덕에 누워, 이게 이제 기예요. 새파란 하늘가 흰 구름 보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단에서는 올라갑니다. 전입니다. 마음은 저절로 부풀어라. 즐거워 노래 불러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쫙 내려가서
편안한 출발점과 동일한 선상으로 와서 딱 마무리를 하게 되죠. 기승전 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기와 승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3단이 되는 거예요. 혹은 기를 승과 전을 하나로 묶든지. 근데 기승전결은 대개 이제 시와 소설, 특히 소설에서만 그렇게 하고, 수필은 이거보다 좀 평탄해요. 이 봉우리가 그렇게 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극치까지 올라가는 수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완만한 언덕으로 올라가요. 히말라야, 막 백두산 이런 거 안 올라가고 압동산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결까지는 아니고 승전이 하나로 묶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3단 구조예요. 이렇게 3단 구조가 되면 통일감이 있고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시작과 감상과 마무리까지 잘 연결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3단 구조에서. 특히 이 작품에서. 이 작품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춘천이 또 나와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춘천에서 시작해서 춘천으로 끝나죠. 처음에 시작하는 춘천, 마지막에 춘천, 그 다음에 중간에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3번 만나잖아요. 처음에 소녀 아사코, 산뜻하게 만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아사코, 이제 목련과 같죠. 첫 번째는 스위트피라고 하는 꽃의 비유가 되죠. 두 번째는 목련이라고 하는 꽃 같은 아사코를 만나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진죽은 장교의 부인이 되어있는 아사코를 만나죠. 앞에 2개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세 번째는 슬프고 애잔한 아사코를 만나요. 그러니까 산뜻함이 점점 약화되어서 쇠락하는 거죠. 계절로 보면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을 거친 다음에 가을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뒷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의 뒷인상이 슬퍼지겠죠. 그렇게 해도 돼요, 되기는. 근데 피천득이라고 하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슬픈 작가가 아니에요. 낙관과 긍정과 삶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인격도 가지고 있고 작품도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옛날에 이 작품을 KBS에서 특집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성우님이 쭉 낭독을 하더라고요, 이 작품. 근데 어디서 끝내느냐?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딱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2문장이 있거든요.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이것을 빼도 좋을까요? 선생님이 괜히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이 이게 의도적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내가 3단으로 써야지. 제가 설명한 이러한 것을 의식하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식하고 썼든 안 썼든 본인의 체질 속에 그런 예술적인 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썼을 수도 있죠. 천재는 틀이니 뭐니 이러고 생각 안 하고 써도 저절로 틀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법이에요. 이태백이 무슨 문학이론, 구조 이런 거 알았나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썼는데 보니까 와 하고 뒷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천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호메로스는 그냥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냥 멋들어지게 쓰는 겁니다. 선생님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2구절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아사코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요.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빠진 것이고 맥 빠지는 거예요. 10월 달에서 끝나는 거예요. 쾌락하는 아사코, 슬픈 아사코, 그런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쭉쭉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피천득답지도 않고 우리 뒷맛이 개운하지도 않아요. 고기를 먹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까? 입맛을 개운하게 하고 상쾌하게 위해서 과일을 한 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위에서부터 봄, 산뜻하고 여름, 산뜻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가 가을, 슬프게 끝났는데 다시 쫙 들어올려서 봄으로 다시 갔다 나와요. 부정적인, 긍정적이고 아름답던 얘기가 점점 부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긍정으로 딱 올라가서 춘천, 소양강. 어떻습니까? 춘천. 춘천하면 정말로 자연물로서는 소양강 떠오르죠. 소양강 하면 또 어떻습니까? 맑은 물. 맑은 물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청명하고 고요하고. 내가 생명체가 아니고 사물로 돌아간다면 어떤 분은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했지만 나는 소양강 같은 물이 되고 싶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는 주말이에요. 오는 주말. 주말에 가는 거예요. 주중에 일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마음을 내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소화하러 가는 거예요. 또는 소화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주말에, 오늘 말고 내일, 그러니까 미래, 그러나 가까운 미래니까 넓게 보면 오늘이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이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간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진행하는, 여기서 끝냄으로써 긴 맛이,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긴 맛이 소양강 가을 경치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 경치가 가을 경치라고 해도 소양강이기 때문에 긍정과 낙관의 가을 경치가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3단 구조에 대한 이제 저의 감상이에요. 세 번째는 작중화자입니다. 작중,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작중화자. 작중화자는 뭡니까? 문학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 소설에서, 소설은 주인공이 뭐 말을 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주인공을 보조하는 다른 인물들도 말을 하죠. 그럼 그 말들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주인공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작가는 주인공을 직접 통하지는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얘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괴로워하고 막 쓰러지고 일어나고, 예를 들면 장발장이 막 용서를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말을 해요. 작품 속에서 뭐 직접 말은 안 해도 말을 하는, 작품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작품 밖에 있는 실제 작가 말고 작품 속에서 말하는 작가가 있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이 초혼이라고 하는 시는 김소월이라고 하는 실제 작가가 자기 친구나 무슨 누군가가 죽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작중화자가 누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작중화자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수필에는 작중화자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실제 작가가 그냥 작품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난 주말에, 다음 주에 춘천에 가려 한다 그러면 정말로 피천득이라고 하는 실제 작가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들 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세 번째 키워드 작중화자는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나오는 아사코와 피천득 청년 간의 이 이야기가 100% 실제 작가로서 피천득이라고 하는 청년이 경험한 일이냐,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기는 있었지만 100%까지는 아니고 약간 내가 살을 붙이거나 약간 순서를 바꾸거나 조금 손질을 했거나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이번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가 정말로 갔다 오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이 작품 전체의 구조상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갔다 올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해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 쓴 거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100%까지 사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는 100% 사실이라고 해도 그 중에 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뺀 것도 일부 손질을 한 거예요. 그 손질 부분, 그 부분은 10%인지 20%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분은 실제 작가로서 한다기보다 작중 화자로서 조금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단편 소설 중에서 사소설이라고 불리는 소설이 있거든요. 사사로운 소설이라는 건데 개인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좀 수필 비슷하게 쓰는 그런 소설이에요. 일본 작가들이 잘 쓰죠. 그 사소설이 이 이야기만으로 보면 사소설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죠. 앞뒤에 이런 부분이 없죠.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이런 구절이 잘 없고, 또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이거는 작품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실제 작가가 말하는 이런 발언이 없어요, 사소설에는. 근데 어느 정도 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소설은 이거보다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 그때 아사코와 만났을 때 그 사이사이의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여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묘사를 하죠. 그러나 이야기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사소설과 아주 유사해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는 시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이야기 쪽, 소설이나 희곡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꼽은 3대 명작 중에서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시적이고 인연이라는 수필은 소설에 가까워요. 근데 끝내 소설이 아니고 수필이고 끝내 시가 아니라 수필이에요. 이것이 소설이 아니고 수필이게 하는 것은 여전히 실제 작가가 많이 드러났다는 그러한 사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작품을 수필이게 하는 그런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작중 화자 문제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저는 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기회가 있으면 따로 1시간 제가 강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후경이에요. 후경은 미학 용어인데 뒷경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걸 이발소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발소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발소라는 데가 뭐 아주 그 서민적인 곳이고 이발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그 문명이 많이 보급되지 않는 시절이어서 뭔가 그래도 이쁜 걸 하고 싶은데 할 거 없으니까 그림을 한 장 걸어놔요. 사진 틀에다가. 근데 그 그림이 상투적인 그림이에요. 예술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예술 흉내를 내기는 했는데 정말 예술적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싸구려 그림이죠. 그게 이발소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발소 그림 얼핏 보면 이발소 그림하고 명화라고 부르는 그림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은 이발소 그림이고 어떤 것은 명화냐 이거예요.
미학적으로 말하면 후경이 있는 것이 예술품이고 이발소 그림이 아닌 거예요. 후경, 뒷경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경은 여러 겹이에요. 어떤 미학자는 이것을 앞에서부터 6단계로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단계를 짓다 보니까 6이지 더 세밀하게 나눠서 60일 수도 있어요. 그럼 뒷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뒷그림이. 앞에 어떤 인물 그림이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사진, 증명사진. 증명사진 확인해보고 당신 맞네. 근데 어떤 인물 사진은 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닌데 예술적 사진인데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잖아요. 요즘 뭐 유명한 또 이쁘거나 멋있는 남녀가 탤런트가 혹은 요즘 결혼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특별히 돈을 들여가지고 다 결혼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그냥 찍은 사진보다 뭔가 거기 무드와 분위기가 생기죠. 그 무드와 분위기라고 불려지는 그 부분이 예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얼마나 깊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진가이거나 조금 훌륭한 사진가거나 그렇게 되죠. 어떤 사진은 정말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후경이 문학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후경이 시에서는 일단 운율로 만들어져요. 귀를 울려오는 소리의 감각, 울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리듬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런 소리 이미지도 있지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면 강철이라고 하는 차갑고 딱딱하고 강렬하고 한 거하고, 무지개라고 하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하늘에 툭 떠 있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전혀 무슨 형제간 같지도 않고 친구 같지도 않고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퀄하고 두 개를 딱 합쳐버렸어요. 겨울 이퀄 강철 플러스 무지개. 이 색다른 두 사물을 탁 충돌을 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제3의 무언가가 떠오르죠.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생겨나는 제3의 무언가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라요. 이게 시적인 창조예요. 이 창조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이 우주에 없었어요. 이 세계에. 그래서 창 그래요. 창, 창작, 창조. 이 창자는 없는 걸 새로 만들 때 창 그래요. 있는 걸 또 만들면 재, 작, 지울재, 지울작, 창 안에요. 근데 창작이니까 있는 걸 소재로 만드니까 창작은 창작이에요. 소재는 원래 있던 거예요. 겨울도 있었고 강철도 있었고 무지개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세 개를 결합해서 겨울 이퀄 강철 플러스 무지개, 요 아이디어는 이 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인류 역사상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세계가 더 풍부해진 거예요. 1억의 1억승만큼 이 세계에 사물이 있어요. 물리적 사물도 있고 정신적 사물도 있는데 거기에 1억의 1억승 플러스 1 한 것이 요 시예요. 요 이미지예요. 소설이나 시곡은 스토리를 통해서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또 창을 해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이 창되기 전에는 그런 유형의 인간형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죠. 맘먹으면 행동부터 하고 봐. 들이받아. 반대로 햄릿. 결정을 해놓고는 우왕좌왕해. 자꾸 생각을 해. 하려다 말어, 하려다 말어. 돈키호테하고 반대야. 이런 사람 전형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성공작 햄릿이에요. 삼국지의 위대한 점도 그런 거죠. 저조 하면 탁 떠오르죠, 그냥.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동북아시아 사람한테는 저조 하면 그 말 자체가 이미 다 설명이 끝나요. 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조야. 그럼 끝이에요.
제갈 공명이야 그럼 끝이에요. 장비야 그럼 끝이에요. 돈키호테나 햄릿처럼 명백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캐릭터 창조도 창이에요. 그렇다면 수필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수필도 뭔가 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어야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필의 창, 새로운 것을 만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아까 말한 작중 화자가 잘 허용이 안 돼서 그래요. 작중 화자가 되면 사람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치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헛구멍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막 부르짖을 수가 있는데 이 수필가는 죽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부르짖을 수도 없잖아요. 실제 있는 사건을 갖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재가 굉장히 적고 활동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시와 소설이 활동 공간이 100만 평이면 수필은 100평은 넘겠지만 많아봐야 한 10,000평밖에 안 돼. 그래서 창조하기가 어려워요. 작중 화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창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천득 작가는 어떻게 후경을 만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기본적으로는 3단 구조로 놓고 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운데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도 3번 만다는 걸로 다시 이제 가운데 부분을 다시 셋으로 나누죠. 이 구성 자체도 창작의 일부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소재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음식으로 치면 수많은 재료를 넣어서 버무리는 거죠. 그럼 음식에 여러 가지 소재를 넣어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맛있다라고 부르는 맛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맛있는 종류도 저마다 다르잖아요. 마치 그와도 같이 수필가도 여러 가지 소재들을 재료로 넣어서 버무려요. 버무려가지고 그 미묘한 맛을 만들어요. 그 미묘한 맛이 후경, 뒷경치고 예술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단계는 아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스토리 부분에서 그러한 후경이 주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수십 년 전 내가 17이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했어요. 사회교육과예요. 실제로 사회교육과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교육과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아니었더라도 사회교육가여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제시대잖아요. 조선 청년이잖아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억울하게 나라를 뺏긴 17살 소년의 입장에서 일본을 가요. 나무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소녀와 애틋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뭔가 캥기는 바가 없지도 않아요. 근데 사회교육과니까 사회교육과는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군인도 아니잖아요. 사회교육, 사회사업 이런 건 뭐예요? 국가를 초월하잖아요. 유니세프가 뭐 국가를 가립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사업,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러고 가잖아요. 사회교육과여야만 그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회교육과 미우라 선생 댁에 묵게 되었는데 시박구 시로 간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이것도 그래요. 거기에 아사코에 오빠가 있었다든가 무슨 얹혀 사는 누가 있었다든가 거기에 보면 또 하녀도 스승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서생이라는 건 이제 같이 하숙을 하는 무슨 다른 친구 이런 사람도 없었고 하녀도 없었고 딱 셋만 살았다. 나머지는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다른 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집중도 안 되고 깔끔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간에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전체의 작품에서 통일성과 목표를 향해서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 한문으로 하면 아침 조자에 아들 자자죠. 아들 자자는 일본에서 여자에게 흔히 붙이는 그러한 이름이고, 그래서 아사코인데 아침. 그 다음에 첫 구절이 눈이 예쁘고로 시작해요. 문장의 첫 마디가 눈이 예쁘고 또 웃는 얼굴을 하는 그런 어린 소녀 아사코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양념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후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묘한 맛을 만드는 첫 번째가 이제 아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일년초꽃도 많았다. 이것도 재료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와 꽃,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와 부드러운 꽃이에요. 근데 꽃 중에서도 이제 진짜 양념이 또 하나 중요한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념 중에도 그냥 일반적인 양념도 있지만 딱 이것은 내가 맛을 낼 거야 하고 떡 떨어진 나만의 그 비법 양념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지금 큰 나무와 일년초 꽃은 남도 쓰는 그러한 양념인데, 그 다음에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 아침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아침, 나무, 그 다음에 일년초꽃, 결정적으로 스위트피라고 하는 나만의 비법 소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될 책상 위에 놓아 두었다. 아사코 쪽에서 먼저 오빠에게 호의를 표하는 거죠.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서 스위트피 그거로 아사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트피, 서양에는 그 꽃에는 꽃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꽃이 상징하는 그런 단어 내지는 개념 내지는 느낌이 있는데, 스위트피의 꽃말은 기쁨 그리고 아련함이에요. 이 꽃을 보면 좀 아련하기는 한데 이 스토리에서는 기쁨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련보다는 기쁨이 아침에 맞잖아요. 지금 어린 소녀에게도 맞아요. 어린 소녀가 아련할 수는 없죠. 이 꽃말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이것이 이제 문학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우연히 스위트피라고 썼는데, 꽃말이 기쁨이네? 야, 하고서 그 스위트피라고 하는 단어 뒤에 어른어른 지나가는 후경, 또 다른 언어, 앞 언어 말고 뒷 언어, 앞경치 말고 뒷경치를 의도하고 넣을 수도 있어요. 작가가 이건 스위트피가 좋겠어. 왜냐하면 스위트피는 꽃말이 기쁨이니까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그냥 썼는데 작가가 썼는데 나도 모르게 썼는데 남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 후자 나도 모르게 쓰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자기 밑에 깔려있는, 나도 의식은 하지 못해요. 근데 내 속에 있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길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화, 기다림, 반려에서 생겨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문학을 하고 해서 문학적 센스가 감각화되고 체질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풍부한 느낌이 있는 단어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중에서 아침, 나무, 그 다음에 일년초꽃, 결정적으로 스위트피 이렇게 됐습니다. 성심여학원 조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함께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여기서는 산보라고 그래요. 옛말이죠. 뒤에 이제 대학생, 여대생 아사코랑 갈 때는 산책을 간다고 그래요. 산보하고 산책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 미묘한 어느 한 단어 같은 개념은 같은데 좌뇌로 이해하는 뜻은 같아요. 근데 귀로 울려오는 느낌은 다른, 이것에 굉장히 언어에 민감한 사람이 시인이나 수필가나 소설가가 되죠. 어쨌든 간에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갖고 있었다. 굉장히 부자 재단인 거예요.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해서 이제 하얀 운동화가 이제 이번에 등장을 해요. 또 하나 양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하얀 운동화. 하얀 운동화 해버리면 개념적으로 무슨 깨끗함, 그다음에 활동적임 이런 거 말고 하얀 운동화라고 하는 그림, 부상화,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이 그림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분위기, 이미지, 무드, 뒷그림 이런 걸 만든 거죠.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가볍게 포옹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아주 그 애교 있는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오빠 같은 17살짜리에게 목을 안고 뺨을 뽀뽀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뺨에 뽀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악수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죠. 뺨에 뽀뽀. 두 인격체가 닿죠. 그냥 닿는 것도 아니죠. 뽀뽀로 닿죠. 입술로 닿죠. 이건 굉장한 거죠.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해지면 입술 대 입술이 닿으면 아주 그건 친밀해진 거고, 입술 대 입술은 아니고 입술 대 뺨. 이것도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악수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죠. 거의 밀착된 관계죠. 그러면서 자기가 쓰던 손수건. 손수건은 뭐예요? 늘 내 손과 닿아 있는 나의 분신. 사물이긴 하지만 제2의 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귀중한 걸 주죠. 그리고 반지까지 주죠. 이별을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부인이 참 너그러운 분 같아요.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말도 참상케 하죠. 직접 언어로 우아하지 않게. 직접 언어는 우아하지 않아요. 말은 애둘러서 해야 우아해요. 그리고 그 애둘러 하는 말이 문학이에요. 공자님이 왜 시를 배워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원이에요. 원망할 원자인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시로 표현하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안 하고 애둘러 말을 하면 격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외교관으로 가려면 시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 군주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높은 양반한테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을 하긴 그러니까 딱 애둘러서 점잖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말은 다 하되 우아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죠. 애둘러 말하는. 이것이 시 내지는 문학의 특성인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면 뭐 별로 격조 없는 사람 같으면 한 10년 지나면 서로 데이트할지도 모르죠. 뭐 이런 아주 무슨 까발려진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아마 어미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될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센스가 발달해 있는 언어 센스 또는 기타 사물을 감각하는 센스가 발달해 있는 17살짜리 이 소녀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애둘러 말했지만, 뒤로 말했지만, 원래 그 말이 뜻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짐작하니까 나는 아사코에게 안데르센 동화를 주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요.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했다. 내가 두 번째로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 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선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과도 같이 하고 이제 목련이라고 하는 또 두 번째 결정적인 단어가 들어와요.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카메라로 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사진 찍는 거예요. 수많은 경치를 보지만 하루 중에 어떤 한 장면만 딱 찍히잖아요. 선생님은 그 17살 때 하얀 운동화가 찍혔는데 아사코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구두 신고 그냥 들어가요. 여기에서 보통 수필가들은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해요. 아,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잊어버렸구나 라든가. 그거는 독자가 느껴야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음식 사이사이에 이것은 감칠맛, 이것은 무슨 맛 적어 놓을 겁니까? 음식만 내놓으면 맛은 상대방이 보면 되죠. 거기다가 이 맛이 무슨 맛이라고, 이것은 재료가 뭡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이야기로 말을 하고 이미지로 말을 하고 무드로 말을 해야지 직접 언어로 애둘러 말하지 않고 우아하지 않게 말을 하면 인문학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나가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 이건 또 우산이에요. 우산을 가지고 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연두색이에요. 색깔. 선생님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해요.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 보면 그 단풍의 여러 가지 색깔, 색종이 색깔, 이런 색깔 이야기도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중에 색깔 부분도 있어요. 소리 부분도 있죠. 음악도 좋아하지만 시냇물 소리를 좋아하고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고 소리도 민감해요. 색깔과 소리는 일단은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에 민감해야 돼요. 감각에 민감하다는 것은 느낌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풍부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언어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훌륭한 작가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두색 그 우산이 감각이 예민한 이 30살 된 비천득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작가의 마음에 필름으로 찰칵 하고 찍힌 거죠. 선명하게 찍힌 거예요. 그냥 평상적으로 쭉 지나가다 연두색 우산 하나가 착 하고 도들새김으로 줌인이 돼서 착 다가온 거죠. 그렇게 다가온 장면은 평생 안 잊어버리죠. 또는 10년 정도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장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찰칵 찍히고 나니까 뒤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도 쉘브르의 우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니까 우산자만 봐도 쉘브르까지는 그랬는데 우산 두 글자는 딱 크게 꼬딕치로 내 눈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쉘브르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둘 다 문학을 전공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아까는 뺨에 뽀뽀를 했었잖아요. 뺨에 뽀뽀하기에는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 점점 성인이 돼서 독립하는 거죠. 독립은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부모와도 거리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죠. 독립은 거리 유지죠. 그래서 뽀뽀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이제 독립자들끼리 딱 만났을 때 우호적이라는 표시로 이쪽 나라 저쪽 나라에서 손 하나씩 내밀어서 딱 잡는 게 그게 악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된 거예요.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로 나온 좋은 소설인데 제목이 하필이면 또 세월이에요. 하얀 운동화 하다가 이번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요. 하고 이 신발에서 신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뽀뽀에서 악수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세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음에 세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인연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서 또 하나의 양념을 문학, 세월, 우산, 구두 재료와 양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 후 또 10년이 흘렀어요. 세월을 이야기했는데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해방 1945년 한국전쟁 1950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로나 격동이라는 두 음절 한 단어지만 이게 뭐 격동이라는 한 단어로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뭐 정신 차릴 수 없는 뒤죽박죽 그렇게 되고 보면 그때는 뭐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악이라든가 사실 뭐 그런 것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정신 차릴 수 없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한 후경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아사코와 나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이렇게 식민지 시대 바깥에서는 거대한 사회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거예요.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애틋한 마음이 주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줌 아웃해요. 그래서 밖의 사정을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둘이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환경을 보니 전쟁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막 뒤집어지고 독립이 되고 막 일본하고 싸우고 일본 물러가고 막
어마어마한 정치 사회적 격분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 얘기를 하다가 쫙 주먹되는 거죠.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그 혼란 속에도 가끔 문득문득 아사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선생 댁을 찾아갔다. 세 번째예요. 선생 네 분은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되어 무엇보다도 잘 되었다고 치하를 하였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미우라 선생은 일본인이면서 일본인이 아닌 인류의 일원이었다고. 사회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너희 민족. 이게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인류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가치. 그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란 그 딸.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그 시절에 무슨 한국인이 어떻게 일본 여자하고 애틋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헛기업의 사고예요. 그 비판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물은 수많은 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쭉 줌인 해가지고 딱 두 사람만 놓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줌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에서 볼 수 있고 아주 멀리 와서 전 세계 인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뭡니까? 인류 하면 제일 큰 범주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계의 범주에서 보면 인류는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잖아요. 생명계의 범주에서 보면 동물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렇게까지 나가면 심하지만 콩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콩이 나 먹으라고 생겼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주민 주마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가침적인 시각, 그 시각을 버무리는 것이 또 국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요. 막 홍군, 백군이 막 싸우고 죽이고 서로 하는데 홍군이 뭐 하자는 친구인지 백군이 뭐 하자는 친구인지 몰라요. 그거 봐가지고는. 아무튼 막 뭔가 이 세상은 막 이렇게 전쟁이다, 죽인다, 막 싸운다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한 지식인자, 지성인, 양심이 있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의사이면서 시인인 지바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현숙한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동지이자 친구이자 부부예요. 그런데 저기에 라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아주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의 정부, 직접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격인 그 남자에게 능욕을 당해요. 그리고 탁 파티에서 총으로 쏘아버려요. 그러나 죽지는 않지만 그 장면을 지바고와 지바고 부인이 보고 거기서 처음으로 강렬한 한 처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라라에게는 약혼자가 있어요. 혁명가예요.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혁명가인데 약혼자야. 그거 혁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라라는 남편 찾으러 쭉 갔다가 또 지바고는 계속 여기저기 막 휘달리다가 전쟁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또 만나요.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삶에 지쳐요.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섬세하게 살려고 지바고는 고군분투하지만은 이 소용돌이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집 담장도 뜯어가고 부끄러운 짓도 해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프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항상 선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선하게만 살 수 있을 만큼 용감하지도 않고 혁명가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옳은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간노라 직선 이러면 뭔 감동이 있겠어요. 옳은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도 일어나서 또 옳은 길을 가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를 눈물겹게 하고 삶이란 그런 거죠. 그런 얘기 속에 후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바고와 라라는 사랑을 하게 되죠. 그 양심적인 시바고가 자기 아내를 배반한 걸까요? 배반한 거죠. 나쁘죠. 나쁜 줄도 알죠.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보고 이건 아니야 하고서 말을 타고 쫙 가죠.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그 눈물을 흘리죠. 그래 알지요 라라도 저 남자 다른 여인의 남편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사랑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세계의 폭풍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도 또 잘해보려고 훌륭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쳐서 이 남자 아니면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는 이 라라. 한편으로는 이 남자를 붙들고 싶지만 그러나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이 라라는 인정을 하죠. 울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나의 운명이 돌아오는 길에 또 군대에 잡혀가죠. 잡혀가니 아내는 또 오해를 하죠. 남편이 라라에게 갔구나. 프랑스로 가버리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집에 와보니 아내는 없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라라와 외딴 데로 가잖아요. 외딴 데로 가서 그 얼음이 가득 찬 그 빈집 그 집에서 손을 호호 불면서 시를 쓰고 단둘이서 한편으로는 슬픈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복한 이 거대한 폭풍에서 쉴만한 단 하나의 점 같은 그 공간에서 그러나 얼음이 가득 찬 한밤중에 밖에서는 이리가 우하고 우는 그런 곳에서 사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시를 쓰죠. 그리고 마침내 코마로프스키가 또 오죠. 라라를 능욕하고 라라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죠. 그 남자가 이제 힘을 갖게 되어서 저 동부 지역에 내가 유력자로 가게 됐는데 또 라라는 실패한 혁명가의 약혼녀였기 때문에 수괴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어떡할 거냐. 내가 가는데 나를 따라가면 괜찮다. 여기서 또 딜레마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라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럼 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가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소. 거짓말을 하고서 보내죠. 다시는 못 만난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저 남자에게 보내는 거죠. 이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사중적인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예술적 후경, 뒷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그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TV나 이런 작은 화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무슨 영화관처럼 그런 영화관에서도 안 돼요. 저는 70mm 대형 스크린으로 봤거든요. 지금 영화관 스크린은 4배 이상이 돼요.
그리고 소리도 6번 트랙이라고 그러고 6군데서 음향이 나와요. 멀리서 봐야 돼. 그럼 딱 두 사람을 태우고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팍 집을 이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죠. 도끼를 들고 유리창을 팍 깨죠. 얼음이 얼어있는 유리창을 팍 깨면 마차가 쫙 멀어져서 싹 언덕으로 사라져버리죠. 그 뒤에 이제 또 역시 이 이야기도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영화가 처음에 시바고를 돌봐주기도 했던 시바고 형이 한 소녀를 불러다가 몇 가지를 물어보는 장면에서 시작하죠. 그 소녀가 시바고와 라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 다시 그 장면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서 앞뒤에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것도 역시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의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라라와 지바고가 거대한 세계사의 폭풍 또는 혁명의 폭풍 속에서 그런 이념, 전쟁, 투쟁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한 개인이 그 속에서 휘둘리면서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피 흘리고 한편으로는 부도덕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도덕할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면 또 붙들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걸 붙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2중, 3중, 4중, 5중으로 겹쳐서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것은 불륜, 예를 들어 나쁜 사람, 이것은 정직한 사람, 혹은 무슨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다층적인 삶, 다층적인 생각, 다층적인 경험 이것이 문학의 일이지 역사의 일이나 철학의 일이 아니고 문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나 그렇게 안 해요. 몇 년도 1914년 러시아 혁명 어쩌고 저쩌고 착착착착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죠. 철학은 이 이념은 이렇고 저 이념은 이렇고 이 이념의 장점은 있고 아니죠. 문학은 그 장점 속에 무슨 실제로 그것이 삶의 개인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섬세한 데까지 건드려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개념이 아닌 감각으로 이미지로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고 다른 한편은 느끼고 감동하게 하고 이것이 문학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도 바깥에서 2차 대전이 있었다, 해방이 있었다, 6.25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돌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우라 선생은 그래도 한국이 독립된 것을 축하할 줄 아는 또 그런 것. 그 속에서 또 두 아사코와 이 작가 사이에 개인적인 또 그런 것이 지바고와 라라의 관계같이 절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세계사적 흐름을 볼 때는 일본도 패전국가가 돼가지고 남은 나라 통제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한국 피지배자로서 갔지만 이번에는 아사코가 피통치자로서 메가더 사령부에 갔습니다. 이렇게 삶은 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일본과 한국, 이 차이만 있는 거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또 미국과 우리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 복잡함을 아주 디테일하게 섞으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후경, 뒷그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다. 근데 따로 살아요. 부모하고 같이 살지는 않은데, 일본인은 일본인인데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한 일본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순수해 보이지가 않은 거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의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들린다. 들렸다도 아니에요. 그때 들렸겠지만 그때도 들렸고 지금도 들려요. 아까 어떤 장면이 찰칵 찍힌다고 그랬는데 귀에도 찰칵 녹음이 되고 그 녹음된 소리는 역시 그 장면처럼 평생을 두고 귀에서 울릴 수가 있죠.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다면 아사코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중화된 표현이죠. 아사코와 나는 결혼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데 들어오면 이게 그냥 분위기 다 깨는 거죠. 다 깨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곡선으로 쫙 곡선처럼 흘러가던 선 위에서 갑자기 직선 같은 째지는 불의 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이 있는 집은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스위트피, 목련, 백합. 백합은 목련보다도 더 고상한 정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죠. 특히 예수님이 백합의 이미지를 설교하심으로써 백합하면 거의 종교적인 경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멋들어진 백합도 시들 때는 그렇게 취할 수가 없죠. 근데 하필이면 시들어가는 백합과 같은 스위트피 시절, 목련 시절의 새롭고 또각또각 경쾌하게 그렇게 걸어가던 걸음걸이가 축 처져서 어깨가 늘어져서 삶에 지쳐서 라라가 된 거죠. 라라가. 라라보다는 좀 나았다면 나아요. 중요한 것은 그 라라는 그렇게 삶에 지쳤어. 그러면서 붙들 수 있는 지바고가 있었고 지바고를 붙들었고 그 사랑에 절실했고 근데 지금 아사코는 붙들 사람도 없고 붙들 의지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동적인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에 시들으라면 시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서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라는 소설을 이야기한 지 10년이 더 지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죽은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인품, 인격 면에서 그렇게 볼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아사코 수준에 안 맞아. 근데 아사코는 어쩔 수 없어. 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타협한 거죠. 그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슬프죠. 현실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죠.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은 뭐든지 밑으로 끌어내리죠. 나뭇잎을 끌어내리죠. 봄의 나무잎은 위로 올라가죠. 가을의 나무잎은 떨어지죠. 살아있는 것은 중력에 반하죠. 솟구쳐 올라가죠. 그러나 중력은 계속 끌어당기죠. 누가 이길 것인가죠. 아사코는 거기에서 졌죠. 현실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력에 끌어당겨져서 아주 바닥까지는 아니지만은 12월 찬 겨울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9월 정도 거의 낙엽이 지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죠.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여대생 시절에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잖아요. 뽀뽀를 했다가 악수로 물러났는데 이제 악수도 없이 절을 했어요. 절을 일본식으로 절을.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거의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악수를 할 때는 친구였죠. 뽀뽀를 할 때는 거의 애인이었죠. 이제는 남남이 되었죠. 여기까지 아사코와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3단 구조 세 번째로 넘어와서 사소설이 아닌 수필로서의 수필 작가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나와 아사코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로서 수필가로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나와 아사코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구절은 판단입니다. 판단. 지금까지 이야기, 아사코와 나와 관계를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소설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죠. 작중 화자는, 작품 속 화자는 판단 안 해요. 그냥 말만 해요. 발언만 해요. 작품 밖에 실제 작가니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필이죠. 또 한 가지, 이제 피 선생님의 그 언어 사용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안 만나고 살기도 한다가 아니라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든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어법이 약간 예스러워요. 피 선생님 당시에는 이런 어법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개념적으로 좌뇌로서 이해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귀에 울려오는 운으로서 소리는 달라요. 여기에 민감해야 좋은 문장을 써요. 안보다는 아니가 훨씬 부드럽죠. 만나지 않았으면 보다도 훨씬 부드럽죠.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쏙게 넘어가죠. 이것은 다른 많은 비선생님 문장에도 있는 어미 처리 내지는 그 음운 처리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기회에 다른 또 표현 기법에 관한 비선생님의 특징 내지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이 구절이 한편으로는 이제 작중 화자가 아닌 실제 작가의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 실제 작가의 발언이라는 것은 언어를 1차적으로 써서 비예술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예술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 속에 개념이긴 한데 그 판단 개념이 가지고 있는 미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일생을 잊죠. 일생을 못 잊으면 만나야죠. 근데 일부러 안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기다림이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이제 작품을 쓰는 것은 이제 기다림이 끝나는 건데,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삶의 또는 마음의 그러한 미묘함, 섬세함, 혹은 우아함, 혹은 다양함, 이런 것들이 이 구절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나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돼요. 이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한 구절만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빼오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판단이 없어요. 작중 화자로서 그냥 사건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복합 요소로서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의 예술미는 바로 그러한 디테일. 음악 같으면은 현악기가 들어왔다, 관악기가 들어왔다, 목관악기가 들어왔다, 금관악기가 들어왔다, 타악기가 들어왔다, 잠시간 멈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크레센토, 비바체, 빨라졌다, 느려졌다, 안단테, 여러 가지를 해서 장조, 단조,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루면서 감동을 주듯이 수많은 그 악기들, 수많은 재료들을 적절하게 잘 좋아해서 잘 갖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루면서 3단 구조 안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만은 독특한 분위기, 무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것이 이 인연이라고 하는 피천득 선생님의 대표작이자 나아가서 한국 수필의 대표작인 인연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감상입니다. 이상 오늘은 인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수필, 대표 수필을 감상해 보았습니다.